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새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죠? 예. 집 앞에 산수유도 꽃망울을 터뜨렸고요. 오늘 길을 걸으면서 봤더니 나뭇잎들이 바짝 푸른 기운을 내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호덕 선생의 책 나무처럼 산처럼 골랐습니다. 아, 이호덕 선생님. 제가 대학 시절에 어느 행사에 가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렇게 맑은 분이 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호덕 선생은 교육 사상가이자 교육 철학자지요. 그리고 권정생 선생과 더불어 어린이 문학의 우뚝한 보물이기도 합니다. 임길택 선생님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말을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이기도 하죠. 예. 이호덕 선생이 쓴 우리 글 바로 쓰기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이 책 나무처럼 산처럼은 맑은 영혼을 지닌 이호덕 선생께서 산과 나무를 보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단상을 펼쳐놓은 그런 산문집입니다. 예. 이 책을 보면은 나무에 대한 예찬들, 구름에 대한 예찬들, 그리고 돌멩이에 대한 사랑들이 곳곳에 물씬 묻어납니다. 먼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 이호덕 선생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감나무에 관한 긴 글이 있는데요. 감나무의 일생을 쭉 살펴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온갖 나무가 있어 나무마다 그 가지들이 지니는 독특한 개성대로 뻗어나가지만 감나무 가지만큼 너그럽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뻗어가는 나무는 없다. 처음 둥치에서 가지 몇 개가 나오면 그것이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간다. 그 가지에서 다시 다음 가지가 나면 그것이 또 사방으로 뻗는다. 이래서 어떤 가지는 이쪽으로, 어떤 가지는 저쪽으로, 어떤 것은 위로, 어떤 것은 아래로, 또 앞으로, 뒤로, 어느 방향이든지 빈 하늘로 나가는데 결코 다른 가지가 뻗어가는 쪽으로 같이 다투가는 일이 없고 가지끼리 부딪히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가지는 땅을 보고 뻗어 내려가기도 한다. 또 뻗어나가다가 다른 가지와 부딪힐성 싶으면 곧 방향을 돌려 다른 곳으로 뻗어나간다. 그래서 감나무 가지를 살펴보면 쭉 곱게만 뻗어 있는 가지가 없다. 죄다 이리 구불 저리 구불해서 뻗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답게 하늘을 채우고 있는 나무가 또 있겠는가. 감나무를 가만히 쳐다보면 나무의 성자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네, 감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냥 우리가 봤을 땐
미물에 불과하고 뭐 이스나마나한 존재처럼 생각이 됐는데 이호덕 선생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성실하게 관조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감나무 한 그루에서 성자의 모습을 읽어냅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뻗어가면서도 자신의 모든 걸 나눠주는 감나무 한 그루의 그 사연들을 깊이 있게 읽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한국의 산도 마찬가지죠. 파도처럼 흐르는 이 산을 보면서 이호도 선생은 깊은 그 상념에 빠지기도 하고요. 산을 보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살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나 나무에 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이 책을 읽다 보면 새나 뭐 개구리나 개나 이런 동물들에 관한 얘기들도 쭉 펼쳐져 있는데요. 그런 동물들, 자연들 얘기를 하면서 이호덕 선생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하면서 알 수 없는 일 몇 가지를 나열을 해요. 그중에 2가지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남의 것 숭배하는 뿌리 깊은 병통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을 상전으로 받들어 친일파들이 세상을 만들었고 일본이 물러간 뒤로는 또 미국에 기대어 살면서 미국의 군대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버림받은 고아 같은 신세가 된다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불쌍하고 이상한 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통일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 이게 정말 이상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되고 언제까지나 이 모양으로 남과 북이 갈라져 서로 다투고 싸우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 우리 땅에서 온갖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일본의 군국주의자들과 그 뒤를 잇는 미치광이 같은 천황주의 광신도들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외국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켜 무기를 팔고 군대를 외국 땅에 두어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들 뿐일 것이다. 그런데 참 희한하고 괴상하게도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평화스럽게 통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반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것이 또 이상하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호도 선생은 한국 사회에 이상한 일이 4가지 있다고 하면서 이 2가지를 예로 드는데 나머지 2가지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게 아닙니다. 한글을 너무나 홀대한다는 것. 그리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기념관을 세우겠다는 것. 이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더욱 이상한 건 미국에 기대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 그리고 이 남북 화해와 교류,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냉전 체제에 기생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이호도 선생이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하는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2002년에 쓰여진 글인데요. 어떤 신문에 까치가 까마귀를 쫓아내는 사진을 본 것입니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뭐 독수리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맹금류 아닙니까? 예. 물론 까치도 맹금류에 속합니다마는 그 크기나 힘을 보면은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책에 실린 사진을 보면은 그 작은 몸피에 까치가 자기 영토에 들어온 거대한 몸집에 독수리를 몰아냅니다. 이걸 보고서 까치도 저러는데 강대국에 휩싸여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까치만도 못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외국군이 주둔해 있는 현실 그리고 냉전 체제에 기생하고 있는 세력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비판해 가고 있습니다. 예.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인간의 삶도 당연히 보이는 모양입니다. 해서 이 독수리와 까마귀를 예로 들어서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은유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호도 선생의 이런 모습이 좋습니다. 자연을 예찬하는 자연주의자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자연이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자연이 지닌 힘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이면들을 통찰해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들과 더불어서 또 제가 이 책에서 아끼는 게 구름이라는 글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 적이 언제인지 잘 모를 만큼 잊고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호도 선생은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전두환이 쿠데타로 집권하고 나서 교육에 개입하자
학교 생활을 그만두고 교육운동으로 나섭니다.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을을 향해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꿈은 그 옛날 내가 쳐다보던 하늘을 다시 보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새빨갛게 물들이는 저녁 노을을, 그 저녁 노을이 사그라지는 실비단 파르무레한 하늘을 지켜보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다. 봄이면 산 기슭에, 밭둑에, 냇가에 가는 곳마다 만날 수 있었던 할미꽃을 다시 보게 되고, 여름이면 마을 앞 냇물에 피라미드를 헤엄치다가 그 눈부신 비늘을 반짝이면서 뛰어오르고, 가을이면 노랗게 익은 벼논에 메뚜기들이 톡톡 튀면서 가을볕을 즐기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산과 들과 마을이 온통 하얗게 눈으로 덮이는 겨울이면 온 식구가 방 안에 앉아 오순도순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승에서 내 꿈을 실현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다른 세상에 가서야 그 하늘, 그 땅을 만날 수 있을까? 네. 오래전에는 이런 자연을 누리고 상상하고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겪고 있는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맑은 하늘을 볼 수 없게 됐다면서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글을 쓰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2003년에 이호덕 선생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아이고, 예, 이런 미세먼지가 또 기승을 부리는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은 이호덕 선생은 뭐라 말씀하실지 한쪽 가슴이 뜨끔뜨끔해집니다. 이 좋은 분들을 잃은 세상이다 보니 어른이 없는 세상이 됐고, 우리가 갈피를 못 잡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사회에 원로 또는 어른이 없다는 건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예.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만은 MB니 뭐니 하는 자들이 저렇게 이 폐악질을 하고 우리 세상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 누가 어른을 존경하겠습니까? 물론 뭐 귀한 분들도 없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분들 중에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는 건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존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러죠. 또 그렇게 맞는 상황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산처럼 나무처럼 이 책이 이호덕 선생이 살아생전에 쓴 마지막 책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 앞에 서문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그 산을 끊고 자르고 뚫고 깔아뭉갠다. 사람은 산에서 살아가는 모든 목숨을 짓밟고 죽인다. 정치고 경제고 산업이고 교육이고 과학이고 기술이고 예술이고 문학이고 하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자연을 파괴하는 노릇을 하고 있다. 자연에 안겨 자연으로 살아야 할 자연의 한 부분이 그 자연을 적으로 맞서서 자연에 반역하여 자연을 죽이는 것이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죽음을 재촉하는 사람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 이제 앞으로 내가 할 말은 다만 죽어가는 자연을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부를 노래는 아직도 살아남은 내 모든 형제들에 대한 슬픈 찬미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호덕 선생이 전하는 자연의 얘기 그리고 사람의 얘기, 나무처럼 산처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권정생 선생님께 보내는 긴 편지도 실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글쓰기에 갈증이 있는 분들은 이호덕 선생을 참조하시면은 아주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이호덕 전집 한 질 딱 집에 있으면은 한국 재벌 흑역사 못지않게 폼나는 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어른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한 어른을 모셔놓는 기분일지도 모르겠어요. 예.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하권 옆에 이호덕 전집이 있으면은 뭐 그냥 그걸로 이 세상에 온 의미를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 정선태 교수님 책도 있어야 되는군요. 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재벌의 이면을 읽어내는 건 정말 의미가 있고요. 네. 한국 현대사의 그 정경유착 과정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경제 권력의 정말 파렴치한 속성들을 읽어내면은 그러고 나서야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궤도에 올라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바닥에 이제 이호덕 선생의 사상이 오롯이 자리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 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트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명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집행돼야 끝나도 끝나는 건데 교수님 감회가 어떠십니까? 우리 낙검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건 관용이나 아량 이런 건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끝까지 진실 그대로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직 대통령 둘이 구속됐느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 온 자들의 얘기고요. 예. 시민혁명으로 낳은 정권이 과거에 있었던 범죄 행위들을 대통령이든 누구든 끝까지 추궁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무슨 정무적 판단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법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결합된다면은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 끝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역사가 후진하기도 하지만 느려도 항상 전진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참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 김 PD가 MB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김 PD 처음 만났을 때 김 PD가 제출한 에세이가 기억이 나요. 뭐였습니까, 교수님? 네, 아마 가르강티와 팡타그리엘이 아니었나 싶은데 예. 16세기 프랑스의 고전소설을 가지고 이명박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게 독보적이었습니다. 예. 근데 참 간절했죠. 이 시대 사기꾼을 정말 어떻게 응징할 수 있을까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벌써 8년, 9년이 됐네요. 근데 교수님, 우리 국민들이 저 사람이 사기꾼인 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특히 얘기를 하는데 MB라는 사람은 압축 고도 성장하에서 어떤 윤리 감각을 상실해버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욕망의 상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하나의 표상이라면은 우리 국민들의 그 가짜 욕망들을 끌어모은 그런 상징체로서 이명박을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MB를 비난하기 쉽지만은 혹시 내 안에 MB적인 욕망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성찰이 가능해야 MB 비판이 설득력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MB가 모든 걸 잘못했고 나는 또는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비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더라도 그건 허술한 비판이 되기가 십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과 함께 MB 구속영장 청구 소식 우선 짚어봤고요.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교수님? 네, 좀 미리 힌트 좀 주시지. 그러면 MB와 관련된 책을 좀 고를 걸 그랬어요. 어제 오후에 갑작스럽게 영장 청구 소식이 날라들어서, 물론 갑작스러운 건 아니죠. 이미 다 예견을 했던 바인데요. 예. 내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또 뭐 다음 기회가 있겠죠. 근데 MB 얘기를 여기서 하기가 참 어려워요. MB에 어울리는 어떤 책을 골라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MB를 떠올리기가 싫고요. 법 정신 그대로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그래서 오늘 책은요? 네, 그래서 나는 접속 부사로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중국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험해 보여요. 얼마 전 전인대에서 시진핑이 헌법을 개정해서 종신집권 체제를 갖추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몽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은데,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의 대국 굴기 그리고 새로운 강대국을 향한 욕망들을 중국 인민들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런 독재 체제가 굳어지면은 또 우리 동아시아 상황이 어떨지. 제가 중국을 뭐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읽은 소설들 또는 이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도 뭐 몇몇 중국 작가들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옌랭커나 한샤오궁이나 이런 사람들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옌랭커나 한샤오궁과 더불어서 위화, 수퉁, 모옌 등등과 함께 꺼페이라는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당대 중국을 대표하는 작가죠. 그 꺼페이의 대표작 중에 복사꽃 피는 날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500페이지가 훌쩍 넘는 대작인데요.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대 중국의 그 상황의 원점들, 기원들을 문학적으로 풀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 복사꽃 피는 날들기는, 복사꽃 하면은 동아시아 상징 체계에서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사꽃 또는 복숭아꽃,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무릉도원이잖아요. 무릉도원 하면 또 도연명의 도화원기라는 짤막한 글이 생각날 테고요. 그리고 우리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에서 그 복숭아 동산도 떠오를 줄 압니다. 복숭아꽃 또는 복사꽃이라고 불리는 그 꽃이 있는 정원을 하나의 상징으로 해서 동아시아인들, 그 중국인들은 이런 그 유토피아를 상상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혁명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 유토피아의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 소설은 19세기 초반부터 신의 혁명을 전후한 시기까지 중국의 혁명가 또는 사상가들이 어떻게 유토피아를 꿈꾸었는가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유토피아를 지향한 노력들이 다 실패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잠깐 해볼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시진핑이 구상하는 강대국 중국, 그리고 이 중국몽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제가 문학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슈미라는 사람인데요. 여성입니다. 슈미라는 여성이 이 유토피아를 어떻게 그려가는가를 과정을 쭉 보여줍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는 중국의 봉건 시대의 은둔지사처럼 도화원, 복사꽃이 피는 정원을 상상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장자유안이라는 사람은 근대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었고요. 신의 혁명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왕관창이라는 사람은 화자서라는 실제 그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실천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로 돌아간다는 것이고요. 그걸 이어받아서 슈미라는 여성이 푸지라는 장소에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화원기에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토지는 평탄하고 넓었으며 집들이 정연하게 들어서 있고 기름진 밭과 아름다운 못, 뽕나무가 대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 도화원기에 딸린 그 시 한 편을 잠깐 보면은 어린이는 뛰놀며 노래하고 머리가 희끗한 노인은 유유히 걸으며 즐기네.
풀이 무성하면 계절이 좋은 것을 알고 나무가 시들면 바람이 거센 것을 아네. 달력을 적지 않아도 사계절이 바뀌면 저절로 한 해가 간다. 조용하고 담담한 즐거움이 넘치니 어디에 지혜를 부릴 것인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 상상만 하면 정말 꿈결 같은 곳이죠. 근데 이런 꿈결 같은 곳을 현실화하려고 하는 순간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하나의 그 단절된 섬처럼 보이기 쉽고요. 그 안에서 유토피아를 꾸리다 보면은 많은 폭력이 따른다는 것도 이 소설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획일적인 삶을 사람들에게 강요할 우려도 있다는 거죠. 그 부분 잠깐 읽어볼까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미친 아버지의 구상이 뜻밖의 토비의 소굴에서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토비는 도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녀가 본 이 회랑은 사방으로 통해 있어 부드러운 거미줄처럼 각 집의 정원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회랑의 양쪽에는 물길 말고도 화단과 물을 비축하는 못이 있었다. 못 가운데는 수련과 연꽃이 심겨 있어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서 포동포동한 꽃잎이 이미 살며시 돌돌 말려 있었다. 물이 지은 고추 잠자리떼가 못 가운데서 물을 찍으며 날고 있었다. 모든 집에 똑같이 깜찍하고 정교한 정원이 있었고 정원 한가운데는 우물과 두떼기 전도의 채소밭이 있었다. 창문은 일률적으로 호수 쪽으로 나 있고 심지어 창문의 모양조차 모두 같았다. 낙원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획일성의 문제입니다. 예. 유토피아 드림이라고 제시하면서 그걸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는 이 어려움이라는 거죠. 이런 획일성을 강조하다 보면은 공간적 배치도 물론이지만은 사람들에게도 획일화된 요구를 하게 되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에 반대하는 자발적인 개인들 그리고 다양성을 실현하려는 개인들은 억압과 배제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혁명의 과정에서 살상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물의 얘기를 인용하면 이래요. 혁명은 바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치를 따지자면 돼지를 잡는 기술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모두 흰 칼을 찔러 넣었다가 붉은 칼을 빼는 수작이라고요. 이런 혁명은 피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성찰이 오롯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혁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희생되기 마련이라는 것도 또 이 커페이라는 작가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오랜 그 혁명과 반혁명을 통해서 그리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 또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이런 피를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1978년 개방 이후에 문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활성화하면서 중국 문학이 대단히 의미 있는 길을 걷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에 대한 비판도 다양한 출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근데 시진핑 체제가 독재 체제로 간다면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이름으로 이런 개인적인 자유나 개성들의 발랄한 표현들이 억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커페이의 복사꽃 피는 날들의 또 하나의 우려를 보면 이렇습니다. 획일화와 표준화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떤 인물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푸지 사람들을 모두 같은 색, 같은 모양의 옷을 입는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 마을의 각 가구의 집은 크기와 양식이 모두 똑같아야 해. 마을의 모든 땅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지만 동시에 또 모든 사람에게 속한 것이기도 해. 마을 전체 사람들은 함께 땅을 갈고 일을 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등을 끄고 잠을 자며 모든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똑같아. 집에 비치는 태양의 양도 같고 집집마다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비와 눈의 양도 같아야 하며 모든 사람의 웃음도 똑같고 심지어 꾸는 꿈도 모두 같아야 하지. 이 정도 되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 혁명을 꿈꾸었던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나 또 유토피아 드림이라는 것은 어떤 운명인지도 모르죠. 그게 이데올로기화하고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주인공 슈미는 자신이 구상했던 푸지라는 이상향을 포기하고요. 결국은 깊은 자기 그 성찰로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의 자발적 의지, 구성원들의 개성들을 존중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꿈꾸는 것은 외부의 힘 또는 뭐 강력한 지도자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 각자의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게 바로 혁명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에게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금방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어떤 획일화나 표준화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뭐 우리 시민들이 그러지는 않을 줄 압니다만은 요즘에 제가 가끔 SNS를 보면은 저는 SNS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댓글 같은 걸 보면은 이문덕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모두 문재인 덕분이다. 어떤 심정인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민들의 표상이잖아요. 이것이 모두 문재인 덕분이 아니고 이것이 모두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 덕분입니다. 또 시민이 문재인을 만들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우리 시민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의식, 그 표상이 문재인 대통령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강력한 자발성을 지닌 강력한 깨어있는 시민 보유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한국을 둘러싼 한반도를 둘러싼 이 환경을 보면은 중국이 있고 또 러시아가 또 새로운 짜르 체제로 돌입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푸틴이 24년간 장기 집권을 현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그 우경화도 우려할 만하고요. 저는 한반도가 특히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동아시아의 어떤 민주주의, 정말 의미 있는 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의 출발 지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리고 이게 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세상 그리고 이 상상력으로 풍요로운 그런 정치적 감수성을 키우는데 우리가 중요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갑자기 시진핑이 떠올라서 시진핑 독재화 과정이 우려스러워서 이 카페2의 복사꽃 피는 날들을 골랐는데요. 예. 참 좋은 작품입니다. 훌륭한 작품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동아시아의 길, 중국의 길도 물으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함께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루신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요. 중국에도 시대를 초월하는 위대한 지식인들이 있었는데 왜 민주주의 실험이 중국에서는 거의 한 번도 없었는지 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없진 않았죠. 그러니까 신의 혁명 이후에 덕 선생과 사 선생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식으로 음차를 해서 디마크로시와 사이언스, 그래서 민주주의를 향한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그게 국민당에 의해서 왜곡되면서 그리고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마오쩌둥에게 권력이 옮겨가면서 이런 많은 굴곡을 겪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중국 문제는 제가 공부가 짧아서 잘은 모르지만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틈나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좋은 작품을 잘 안 팔린다는 게 참 저는 속이 상해요. 이런 책들도 책꽂이에 꽂아두시면은 언젠가 아마 손짓을 해올 줄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효석의 소설 노령근의 3부작을 보면서 한국 역사에서 러시아의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맞습니까? 네. 일제강점기 때 인물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메밀꽃 필 무렵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이제 유명해진 평창 봉평 출신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봉평에 가면은 이효석 문학관도 있고 거기 뭐 메밀꽃 필 무렵 그 테마 공원도 있고 그래요. 예. 근데 이효석 하면 떠오르는 게 메밀꽃 필 무렵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다른 작품 세계를 잘 모르는 경향이 많은데요. 이효석은 아주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합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에세이도 참 좋고요. 그 외에도 작품의 경향도 아주 다양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 같은 순수 소설의 계열도 있고요. 그리고 하얼빈을 배경으로 한 이국적 정서를 그려낸 작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비교적 초기 작품에 속하는 작품들, 그러니까 노령근의 상륙, 북극사신 등은 러시아 판타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소련 판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제가 오늘 들고 있는 책은 평양에서 간행된 책입니다. 평양에서 주체 89년, 그러니까 2000년이죠. 북한은 연대를 주체 몇 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일성이 태어난 해가 1912년인데 그 해를 원년으로 해서 주체 몇 년 이렇게 합니다. 이 책이 간행된 건 주체 89년, 그러니까 2000년에 간행됐습니다. 북한에서 간행된 것이어서 종이질도 상당히 떨어지고요. 활자도 아주 빽빽합니다. 북한의 어떤 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도 이효석을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책에는 메밀꽃 필 무렵 실려 있지 않고요. 이른바 순수 소설 계열은 실려 있지 않고 도시와 유령, 그리고 뭐 줄이면 행진곡,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노령근해와 상륙, 북사신 3부작이 실려 있습니다. 이 노령근해라는 제목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노령근해, 박근혜 할 때 근해인가요? 미안합니다. 벌써 아재가 되면 어떡해요. 박근혜가 태어나기도 전에 노령근해라는 책이 나온 거죠. 예. 노령이란 말은 이 러시아령. 아, 이슬로자에서 로군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러시아를 노서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첫자를 따서 노령. 근해란 말은 가까운 바다. 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국제선 여객선을 타고 아마 함흥쯤 될 것 같아요. 함흥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합니다. 그 노령근해로 쭉 접근해 가는 작품이 노령근해라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상륙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건 러시아에 상륙하고 난 다음에 소감을 쓴 짤막한 작품이고, 그리고 북극사신이라는 이 소설은 러시아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노령근해, 상륙, 그리고 북극사신 이 세 편을 통틀어서 이효석의 노령근해 3부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당시 1920년대, 30년대의 소련에 대한 조선 지식인들의 인식은 대단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분단을 겪으면서 소련을 그렸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일단 러시아는 1917년 이후 혁명을 겪고요. 그리고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성립하잖아요. 소련이라는 이 연방 국가는 피식민지인들에게 그리고 피억압 민족에게 대단한 어떤 해방의 상징처럼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소련을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독립운동이나 해방투쟁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자유시 사건이나 이런 여러 독립운동 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들이 이 러시아를 근거지로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1945년 분단되면서부터는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면서부터는 적구라고 얘기를 하죠. 붉은 오랑캐 또는 붉은 도적이라고 부정적으로 그려지죠. 그리고 그 이후
소련이 붕괴하기까지 1990년, 91년에 소련이 붕괴하고 러시아와 이 외교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대단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 푸틴이라는 새로운 짜르가 황제가 등장하면서 러시아가 소련 체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신문을 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소련 붕괴 이전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련 붕괴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애국주의 감정에 호소하면서 강대국 소련을 추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련 하면은 소비에트 연방은 그야말로 이 동유럽 전체를 망라하는 제국이었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독립하면 좁혀졌는데 어떤 강대국을 향한 그 열망들이 푸틴에 관한 기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러시아에 관한 공부가 짧아서 더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이 러시아와 우리 한반도의 관계는 아관 파천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수교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시대 때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러시아를 어떻게 그렸는지 또는 소련을 어떻게 봤는지 제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지만 한 국가에 관한 이미지도 고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늘 변동하고 바뀌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그 식민지 시대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그린 소련의 모습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먼저 노령그네라는 작품을 펼치면은 첫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해안의 마지막 항구를 떠나 북으로 밤을 새우고 날을 지나니 바다는 더욱 푸르다. 하늘은 차고 수평선은 멀고 배전을 물어뜯는 파도의 흰 이빨을 차면서 배는 비장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마스트 위에 깃발이 높이 날리고 연기가 찬바람에 갈기갈기 찢겨 날린다. 두만강 넓은 하구를 건너 국경선을 넘어서니 노령연해의 연봉이 바라보인다. 하얗게 눈을 쓰고 북극 석양에 우뚝우뚝 빛나는 금자색 연봉이. 이렇게 대단히 서정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 기대감이 가득한 이 문장이 맨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은 러시아라는 곳, 그러니까 혁명을 수행한 이 소련이라는 곳은 이른바 동반자 작가였던 이효석에게 초기 작품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효석이 보기에 소련 또는 러시아라는 곳은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같이 살기 좋은 나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근거지가 되는 곳이죠. 국제 여객사 안에서도 1등실에서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과 3등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조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때 증기선이기 때문에 석탄을 적재했을 거 아닙니까? 표를 구하지 못해서 석탄 저장고에 실려가는 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극명한 대비를 여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 상륙이라는 작품에 이르러서는 이제 러시아에 도착하는 그 감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읽어볼까요? 수많은 선객들이 갑판 위에 열을 짓고 비로소 대륙의 바람을 쏘이면서 일각을 다투어가며 상륙을 재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의 가슴도 시각이 바쁘게 울렁거렸다. 오래전부터 사모하여 오던 땅, 마음속에 그려오던 풍경, 가죽옷 입고 에나멜 허리띠 띤 굵직한 마우자들 숲에 한시라도 속히 쌓여보고 싶었다. 여기 마우자란 러시아인들을 얘기합니다. 오래전부터 사모하여 오던 땅이라고 이 러시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이 러시아인들 속에 휩싸이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설에 쓰여진 1930년이라는 시점을 늘 염두에 두고서 이 텍스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민지 상황에서 이 러시아는 하나의 그 해방의 이미지로서 강렬한 인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효석의 이런 소설들이, 이런 글들이 가능했겠죠. 그리고 북극사신이라는 세 번째 작품에 오면은 러시아의 힘차게 전진하는 풍경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어보면서 이효석의 러시아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고색을 띤 이 거리가 실상은 가장 활기를 띤 새날의 거리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느끼겠지. 신흥의 기상이 신선한 생장력으로 거리의 구석구석에 충만하여 있고
그 속에서 굵은 조직이, 크나큰 건설이 한 층 한 층 굳어가는 것이네. 노동자들이 노동을 마치고도 날마다 갖가지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분주히 돌아치고,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이 질소한 옷을 입고 책을 끼고 역시 건설의 사업에 분주히 휘두러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오직 남자뿐이 아니라 신흥계급의 여자 역시 그러하네. 노동 부인이나 여학생이나 다 같이 수건으로 머리를 싸고 굽 얕은 구두를 신고 건강한 걸음으로 거리를 걸어다니네. 북극의 능금같이 신선한 그들의 얼굴빛, 밋밋하고 탄력 있는 그들의 다리, 굽 높은 구두 끝에 불안정한 체력을 싣고 휘춘휘춘 걸어가는 엷은 다리에 멸망하여가는 계급의 불건강한 미학이 있다면 굽 얕은 구두에 전신을 든든히 싣고 탄력 있게 걸어가는 밋밋한 다리에는 신흥한 이 나라의 건강한 미학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네. 네,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 식민지 지식인들이 혁명 러시아를 어떻게 상상했는지를 여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제국의 억압하에서 새로운 혁명을 수행한 러시아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여실하게 와닿습니다. 예. 물론 그 이후에 이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또 달라집니다만은, 예컨대 일본 제국주의 말기에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러시아를 적대시하면서 철저하게 러시아에 관한 논의들이 금기시됩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역시 분단 이후에 소련은 또다시 금기시되죠. 대한민국에는 그 이후에 오랫동안 소련 붕괴까지 러시아란 땅은 금단의 영토, 금단의 땅이 되죠. 제가 이 작품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는 국가라는 게, 예를 들면 러시아라는 그 나라가 하나의 고정적인 실체로서 못 박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변화해 온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 아간파촌이라 하는데, 친러파들에 의해서 고종이 1년 동안 머무는 그런 사건들이 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식민지에서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 또는 해방을 꿈꾸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지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분단 이후에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어왔죠. 그래서 지금 정말 그 운명의 봄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예. 평화가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시기에 우리가 러시아를 어떻게, 요즘에 핸들링이란 말을 쓰는데, 어떻게 러시아를 바라볼 것인지, 러시아의 힘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러시아와 한반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짜르가 됐다고 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푸틴의 욕망들을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한 번쯤은 고민했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고 러시아를 또 다른 새로운 환상의 땅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호석이 봤던 것은 이호석이 봤던 그 상황이 있고요. 21세기 지금 현 상황에서 러시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강대국인 건 분명하니까 그 지점을 문학뿐만 아니고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헤아렸으면 하는 바람에 이호석의 노령근의 3부작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호석은 러시아를 선망하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봤다라고 봐야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북극 로망, 러시아 로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식민지 시대 상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봐야겠죠. 근데 사실은 소련을 선망했던 것은 그릇된 시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과 별 다르지 않은 제국주의적 인식들을 소련은 갖고 있었고. 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피어간 민족을 해방해 주겠다는 대의 명분을 내세운 건 맞죠. 예. 근데 그 이후에 특히 스탈린 체제 하에서는 철저하게 제국주의 길을 걸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까레이스키라고 얘기하는 고려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이게 환상이었다는 것, 그야말로 판타지였다는 게 밝혀지죠. 그럼에도 그 시점에서는 식민지 치하에서는 어쩌면 하나의 출구로서 어떤 혁명 러시아, 소련을 상상했던 게 한계라면 한계고 정부의 부족이란 부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미국도 그렇고요. 일본, 소련은 나쁘지만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다, 은혜의 나라다, 이런 인식도 그럴된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주변국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주체성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온 길들, 소련을 바라봤던 시선들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자, 요즘 헌법 개정 청와대가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는데 야당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그런데 이 헌법 개정 내용 보니까 그야말로 판타스틱합니다. 에드벌룬이라고 말씀하셨고 판타스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교수님? 에드벌룬이 보통 에드벌룬이 아니에요. 빈 게 아니고 속이 꽉 찬 에드벌룬이고 헌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예. 대단한 마당이고요. 그리고 판타스틱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위로부터 주어진 헌법만을 봐왔잖아요. 예. 이제 우리가 쟁취한 헌법을 대한다는 점에서 판타스틱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어제 오늘 헌법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이렇게 뒤적뒤적 했어요. 중에 맨 먼저 눈에 띈 게 우리 유시민 선생의 후불제 민주주의. 출판본이 나온 게 2009년인데 이 헌법에 관한 대중서치고는 아주 빠른 시기에 나온 것 같아요. 예. 후불제 민주주의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정확한 진단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48년 7월 17일 재헌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헌법이 개정됐는데 대부분이 밀실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서 모르는 말로 우리들에게 툭 던져줬던 거죠. 1차적으로 그 대가를 치른 게 87년 항쟁이었죠. 그리고 그게 현행 헌법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이호덕 선생의 내 손 안의 헌법을 보면은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요. 저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건 처음인데 헌법을 전문과 부칙 그리고 총 10장 130조로 이루어진 헌법은 한문과 일본어 말투가 뒤범벅이 된 난해하기 짝이 없는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인즉슨 다 구절도 옳은 얘기인데 도대체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는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예. 이게 뭔가라는 게 문제죠.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른바 지식과 권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식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법을 아는 자들은 지들만 아는 그 용어로 규정하고 싶어 하는 거죠. 따옴표 치고 말씀드리겠지만은 개돼지와 같은 너희들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라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이호덕 선생은 대단히 분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 말로 이런 구절을 써놓고서 툭 던져주는 게 무슨 헌법이냐는 거죠. 헌법이라는 게 통치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주권자인 국민 사이의 관계를 밝혀놓은 것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국가기관과 주권자인 국민 사이의 관계를 밝혀놓은 이 헌법을 일반 국민들은 알아먹지도 못하는 말로 써놨다는 것. 예.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헌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1차적으로 헌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쓰였는지,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호덕 선생을 참조하면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유시민 선생의 후불제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우리 헌법이라는 게 툭 던져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몇몇 지식인들과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담합 또는 야합해서 우리에게 던져진 것이었는데 이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부터 헌법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김 PD 윤민석 작곡가의 헌법 제1조란 노래 기억하시죠? 그럼요. 어제 틀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 촛불혁명을 강타했던 노래였죠. 그 이후에 헌법에 관한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참조한 몇 권의 책들, 예컨대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선생이 함께 쓴 지금 다시 헌법, 김두익 선생의 헌법의 풍경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 촛불혁명을 통과하면서 헌법에 관한 인식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이건 우리가 만드는 헌법이어야지 저들에게 이른바 권력을 쥔 자들, 지식 권력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대가를 치르고 쟁취하는 헌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을 봐도 우리의 그 요구들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사람이란 말이 헌법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란 말이 헌법에 들어가는 게 너무 놀라운데, 왜냐하면 재헌헌법에서 인민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었습니다. 재헌헌법 초안을 잡은 사람이 유진호라는 사람인데요. 이 문학 쪽에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김광사와 티 교수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인데 법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인민이란 말을 썼는데 그 윤치영이라는 사람이 인민은 북한에서 쓰는 말이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피플이란 말의 번역어인 인민이란 말이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근로라는 말이 노동으로 바뀌고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 토지 공개념 등등이 실시간 검색에 오르는 걸 보면서 저는 그야말로 막 설레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예. 아, 이제 헌법을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게 정말 실감으로 와 닿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호덕 선생의 내 손 안의 헌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은 정말 이게 쉬운 언어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딱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적혀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게 너무 어려운 말로 지금까지 적혀 있어서 접근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가 너무나 많아요. 절반 이상이 한자어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문으로 적혀 있고요. 의미상 불분명한 경우는 한자를 병기하면 되잖아요. 가로 안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지들만 알아먹게 한자로 씁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김 PD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은 한문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문들을 다 노출시켜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 이거 우리만 아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그런 줄 알아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호덕 선생은 아주 분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 적혀있는 이호덕 선생의 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은 그 나라가 서 있는 근본 조건이 되는 커다란 원칙을 밝혀놓은 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든지 우리나라 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그 문장이 중국 글자를 섞어서 썼을 뿐 아니라 말법이 일본 말법으로 되어 있는 대문이 많아서
국민 모두가 읽을 수 없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대문이 많다. 여기에 헌법을 쉬운 우리말, 우리글로 다듬고 바로 잡아본 까닭이 있다. 헌법을 이와 같이 우리글, 우리말로 고쳤으면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왜 법을 만들고 법 전문을 글로 쓴 사람들이 쉬운 우리말 쓰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다. 만약에라도 헌법을 쉬운 말로 써놓으면 법의 권위가 없어진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말과 우리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나는 본다.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니까 이 배웠다는 사람들, 먹물로 찌든 사람들은 이렇게 쉬운 말로 쓰면은 백성들이 알아들을까봐 걱정하는 거죠. 이거야말로 정확한 지적입니다. 국민 정음부터 시작해서 지식과 권력, 문자 문제는 대논쟁이었는데요. 헌법에도 이게 정확히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호도 선생은 중요한 구절들을 우리말로 바꾸는, 우리말과 우리글로 바꾸는 시도를 합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자그마한 내 손 안의 헌법이라는 책을 딱 주시면은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통지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 뭐 알려야 한다 이러면 되고요. 그리고 무죄로 추정된다 할 때 이 된다란 말은 대단히 그 일본어식 문투거든요. 추정한다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랬는데 종교와 정치는 떼어 나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우리말도 아닌 글로 썼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호도 선생의 내 손안의 헌법을 보시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헌법 문제, 그리고 대통령이 제안한 이 헌법이 어떤 문장을 써야 할지,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이런 것까지도 함께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러 부분들을 메모를 해놨는데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한밤중이어서 김 PD가 너무나 일에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교수님. 별 말씀도 하십니다. 헌법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부분이 바로 제10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보장을 규정한 부분인데 우리 헌법 조문, 현행 조문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게 헌법 제10조거든요. 예. 근데 이호도 선생은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존엄함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침범할 수 없는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헌법 조문과 이호도 선생이 우리 글로 바꿔 쏘는 이 헌법 조문은 전 다른 글처럼 보입니다. 의미는 같은데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쓰느냐가 헌법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헌법을 입안하고 기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게 어떻게 문장을 다듬는지도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이 이호도 선생의 내 손 안의 헌법을 많은 사람들이 참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헌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예.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 비문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교수님도 그 비문을 발견하셨습니까? 아주 많습니다. 비문도 많고요. 너무 어색하고요. 그리고 일본어 직역투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뭇에 있어서이부터 시작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뭐 된다도 그렇고요. 뭐 한자어가 많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말로 표현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모를 것도 없죠. 사실은 유진호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법정 가지고 다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일본 법이 독일 법을 받아들였다는 다 아는 사실이고 민법이든 상법이든 그리고 헌법까지 포함해서 일본을 기본적으로 참조했다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 문장들까지도 이렇게 고스란히 옮겨오다 보니까 비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참에 문장적 완성도도 높이면서 좀 더 쉬운 말로 국민의 헌법, 대중의 헌법이 될 수 있도록 큰 틀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수님과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우리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MB가 감옥에 간 날입니다. 떡 먹나요? 아, 먹어야죠.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 이완배 기자 북콘서트 할 때 갈까 봐요. 아이고, 교수님. 떡 먹으러. 네, 오십시오, 교수님. 예.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애청자분들이.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 MB 구속 어떻게 보셨어요? 사필 규정이죠, 말 그대로. 예. 사필 규정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촛불 시위와 탄핵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민혁명의 과정이 없었다면 저자들의 죄악상이 고스란히 덮였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칩니다. 그런 상황들이 안으로 골마서 우리 앞길에, 우리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섬찟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다시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김 PD 말씀하시지만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계시듯이 사자방 비리들 하나하나 다 파헤쳐야 될 거고요. 그 무지막지한 그 재산들, 저수지들을 다 확인해서 환수하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말아야 할 줄은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말 거듭합니다. 예. MB 구속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MB 비리 그리고 잃어버린 국민재산, 국가재산 그것을 찾아 떠나는 여행의 관문이 열린 셈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재산도 재산이지만은 이명박으로 상징되는 그 탐욕, 그 탐욕이 이 땅과 우리의 인간의 관계들을 어떻게 파탄으로 몰고 갔는지도 적실하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시간 있는 금요일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정희성의 시집 저문강의 삽을 싣고를 골랐습니다. 저문강의 삽을 싣고, 저문 4대강의 삽을 싣는 겁니까? 네, 저물어 가는 4대강의 삽을 싣고, 이제 삽을 씻을 때가 됐네요. 예, 예. 뭐, 그렇게 열심히 삽질만 하더니. 네, 이 정희성 선생은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오랫동안 좋은 시집들 참 많이 펴냈습니다.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도 참 좋고요. 이 저문강의 삽을 싣고도 뭐 우리 분단의 고통들 그리고 노동자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등등을 잘 그려낸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집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저문강의 삽을 싣고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 PD께서 혹시 고를 수 있으면 틀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언질한 것을 보면은 4월이나 5월에 남북미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종전 선언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 말을 듣자마자 또 설렙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시집을 골랐습니다. 예. 이 정희성 선생이 비무장지대 휴전선에 관한 시편들이 있고요. 그리고 통일을 향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담은 시들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몇 편 읽어드릴게요. 1970년대에 주로 쓰여진 건데 보겠습니다. 그 남북미 채널을 통해서 또 회담을 통해서 비무장지대가 정말 평화지대로 탈바꿈 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비무장지대입니다. 전쟁의 허위와 곤혹한 자네들이 풀섭해서 녹슨 쇠붙이처럼 썩은 숨을 내쉰다. 피를 부르며 일어서던 능선과 저 천연덕스런 남강의 줄기. 아침마다 나는 그 허위의 목소리를 듣는다. 비무장지대의 빈틈없는 공백은 콘크리트처럼 굳어서 벽이 되고 순수의 이슬과 풀잎은 도처에서 위선이 되고 역설이 된다. 저 무한 사정의 모든 총뿌리가 겨냥한 가슴은 그러나 진실한 관역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안다. 촌충의 마디 같은 전쟁의 시간들은 구멍난 철무 속에 엎드려서 쥐새끼처럼 내다보고 나는 그 섬찟한 눈알 속에서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을 다시 찾는다. 이런 시입니다. 쥐새끼가 나오네요. 네. 쥐새끼가 딱 꽂히죠. 아, 이것 때문에 고르신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 글쎄요. 이 쥐새끼 같은 종자들이 얼마나 이 분단을 악용해 왔습니까? 예. 이 분단 체제에 기생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연장해 왔죠. 그 생명선을 끊는 게 바로 평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뭐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의 허위와 그 잔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죠. 그리고 도처에는 위선과 역설만이 남고, 그리고 사정거리가 무한한 총뿌리가 겨냥한 가슴은 이런 진실한 관역이 아니죠. 서로를 파괴한 것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전쟁의 시간들이 구멍난 철모 속에 엎드려서 끝없이 쥐새끼처럼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예. 그 쥐새끼의 섬찟한 눈알 속에서 이 진짜 화자는 모든 것을 잃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저항의 길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우리 김 PD 앙코르 안 하시네요. 아니, 제가 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수님. 다 하시면서 그랬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시사 광대가 이 정도의 시적 감수성이 없어서는 곤란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우리 김 PD의 감정선을 끝없이 어떻게든 예민하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깨워주세요, 교수님. 예. 네. 그 짐승의 마지막 눈초리가라는 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78년에 발표한 시인데요. 이것도 역시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작품입니다. 비무장지대의 모든 산들이 일제히 무장을 하고 나선 칠흑의 밤이었네. 적인 듯 싶기에 쏘았지. 힘없이 쓰러지되 허전하게. 불빛을 비추자 그것은 그러나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었어. 나는 똑똑히 확인했네. 불빛 속에 떨고 있는 내 다리를. 노루라거니 사슴이라거니 좋아 날뛰는 병사들 틈에서 대대장의 큰 손이 불쑥 나타나더니
수고했노라고 악수를 청하며 그런 식으로 하면 적을 잡을 수 있다고 친구여 그가 나를 위로하였지. 알겠노라고 대답하면서 나는 똑똑히 확인했네. 불빛 속에 떨고 있는 내 다리를. 참 알 수 없네. 확인된 것은 짐승의 다리가 아닐세. 내 다리는 살아서 죽음의 어두운 허공을 휘저으며 나의 사리를, 대대장의 사리를, 우리 모두의 뿌리 깊은 사리를 입증하는 것일까? 죽어가던 그 짐승의 마지막 눈초리가 탄환처럼 완강히 내 가슴에 박혀 있네. 네, 이런 시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인기척처럼 뭔가 소리가 들려서 쏘았더니 그게 사슴일 수도 있고 노루일 수도 있고 짐승이 잡힌 거죠. 근데 그 짐승의 내 다리를 보고서는 잘한다. 그렇게만 하면 얼마든지 적을 쏘아 죽일 수 있다라고 대대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팔로 떨고 있는 내 다리에서 죽어가는 생명 또는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본 거죠. 그 사리들, 누군가 죽이고자 하는 그 의지들을 본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앞에 시편하고 비무장지대라는 시편과 함께 이어서 보시면은 비무장지대라는 게 우리의 상상력을 얼마나 각박하고 처절하게 만들어놨습니까? 예. 얼마나 적대적으로 비무장지대라는 상징이 우리에게 형성돼 있습니까? 예. 그걸 무너뜨리는 운명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저는 절감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살의, 죽일 의도, 살의. 예. 한 편 더 볼게요. 예, 교수님. 앙코를 하지 않아도 제가 읽겠습니다. 앙코르! 네. 예. 휴전선에서입니다. 오늘 4편을 골랐습니다. 다 읽고야 말겠습니다. 이 시편은 그다지 많은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철망 아래 국화송이 찬바람에 흔들리고 물가의 푸른 쥐 철모 밑에 숨느니 어디로 가는 길일까? 여기서 끊어져 이끼가 피고 무너진 길에는 정이 슬픈 물이 흐른다. 고향 땅 새록새록 가슴 사무쳐 이 주먹으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느니 병사의 총뿌리 끝엔 불탄 산정이 숨죽이고 노루하나 의연히 북녘 하늘 우러른다. 기러기여 이 가을 누가 울음을 울고 가는가? 총소리에 놀라 문득 하늘만 높구나. 네, 이런 시입니다. 짐승들, 새나 놀라 이런 애들은 비무장지대를 쉽게 오가죠. 예. 물론 이제 이 육상 짐승들은 지뢰에 치여서 상처를 입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가지 못할 이유가 없겠죠. 예. 네, 마지막 이 시의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77년에 발표한 시입니다. 꼬박 40년이 넘었네요. 언제고 한 번은 오고야 말이라는 시입니다. 예. 박정희의 독재가 아주 서슬퍼럴 때 쓴 시라는 걸 상상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 남산, 뒷 남산 다 버리고 이 골물 저 골물 합수하라. 기름내 똥내 비린내 한데 어우러져 흉흉하게 흘러가는 저놈의 강만 보면 꼭 내 꼬라지를 보는 것 같아. 언제고 한번 속 뒤집혀 으르렁 콸콸 웬갓 잡것 다 쓸어내고 새 땅 열리는 시원한 꼴 한번 보리라. 보리알 쌀알도 희한하게 합치겄다. 어디 말만 듣던 통일 한번 보자. 어둡고 괴로운 땅 구석에 후두둑 후두둑 3대 같은 쏘내기 혁명처 빗발쳐 언제고 한 번은 오고야 말 것. 비계면 달뜨렸다. 올 때는 들러오라. 하늘더러 보라고 당당하게 풋풋한 가슴팩이 열어젖히고 보리밭 넘어 봄이 오는 들판에 서서 억새풀 개똥풀로 발돋움친다. 산 넘어 백두요 물 건너 제주로다. 이 골물 저 골물 합수하고 천방저 지방저 으르릉 콸콸 기름내 똥내 비린내 한데 어우러져 흉흉하게 흘러가는 저놈의 강바닥에 몇십 년 홀로 보던 조각달은 쳐박고 보름달 마당가에 멍석을 펴라. 꽹과리 장고도 뚱떵대겄다. 저 산마루 떵떵대고 붉은 달 차올라 된장국 보리밥 한 술이라도 이마 맞대고 먹을 날 한 번 발그렸다. 네, 이런 시입니다. 강물이 이 골짜기물 저 골짜기물 합쳐져서 우르릉 쾅쾅 흐르듯이 남과 북이 함께 살았으면 그 통일의 날을 한 번만이나 보았으면 그리고 된장국 보리밥 한 술이라도 이마 맞대고 먹을 날이 한 번이 왔으면
간절한 바람을 담으십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장의 통일이 아니더라도 함께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세계, 공존하는 삶, 이런 평화로운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희성 선생의 시집 전문강의 삽을 싣고 해서 몇 편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5월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쉽지는 않겠죠. 당연히 우리들의 성원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쪽으로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아름다운 시로 또 뜻깊은 시로 한 주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돼서 참 푸근해집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새깡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흐르는 것이 물뿐이랴.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삽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죽으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새깡 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삽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